화성으로 간 이준석. 왜? 이 화성은 지역명입니다. 지금요. 별 이름이 아니에요. 경기도에 있는 화성을 말하는 겁니다. 화성 쪽으로 지역구를 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왜일까? 이걸 좀 분석해 보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결정사항을 발표했죠.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탄 주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입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곳 동탄 이신도시가 있는 지역구 경기 화성 을에 출마합니다. 사실 노원구 출마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대구 출마까지도 막판에까지 고민했던 것은 맞습니다. 화성 동탄 지역에서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이 동탄 이신도시에 도전하게 되는 계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정치인이 그래도 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지금 여당에 보니까 험지일수록 정치 신인들 영입해가지고 내보내는 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비겁한 선택입니다. 만약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진심을 다해 치러볼 생각이 있다면은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 나오십시오. 지금 화성을에 출마한다 그러는데 여기 오라고 그런 거네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 보고 화성으로 오세요. 저하고 한번 겨뤄봅시다. 이런 제안까지 내놨는데 김철현 교수님. 지금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출마할 지역구가 거론된 게 노원도 있었고요. 대구 쪽에 어디도 있었고요. 세종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런데 화성, 그것도 화성을입니다. 왜 화성을을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화성을이 보면 일단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세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일단 젊은 세대들에게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에 저기가 새로 만들어진 지역구입니다. 화성 가불병에서 이제 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 늘어나기 때문에 을이 분리가 되면서 정이 생기고 이런 지역구라는 거죠. 이제 기존에 활동하셨던 정치인보다는 정치 신인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보면 정치 신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어쨌든 인지도에서 국민적인 인지도에서 높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저런 선택을 한 어떤 이준석 대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처음에 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을 만들 때는요. 새로운 개혁 보수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거창한 플랜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수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국회의원은 어디서 할지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하는 그런 사용만 남아있는 모습만 보여서 저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동탄에 가더라도 본인이 던져놓은 그 꼬리표, 나쁜 꼬리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 65세 이상 어르신 그 무임승차 폐지한다는 거. 두 번째, 그동안 지난 대선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반페미니즘, 그 2대남, 2대녀 갈라치기 한 거. 그건 2대남이나 3대남까지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패에 대한 트라우마, 특히 지난번에 걸쳐서 국회의원 3번 나가서 3번 다 떨어진 그 3년패한 그 트라우마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이번 총선에서 결국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대구에 가서 이번에 정정당당 승부를 하고 어쨌든 대구에서 어떤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맞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김명주 의원 이렇게 짧게 한 1분 정도 드리면 보수의 사지라 그랬어요. 화성을을 보수의 사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화성을은 험지입니까? 아닙니까? 양지입니까? 뭡니까? 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판까지 대구를 고민하다가 여기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우리가 공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혁신당에 대한 대구에서의 지지율이 너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원욱 의원이 있었던 지역구를 물려받는 거예요. 이원욱 의원이 옆 지역으로 가고 정으로 갔나요? 양양자 의원이 용인으로 가면서 젊은 벨트와 자기도 전자공학 어떤 컴퓨터 전문가로서의 검공, 반도체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더 참혹한 것이 완전한 험지가 아닌 곳에서 졌을 경우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개혁신당에 합류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뭔가 이것까지 내가 생각 못했다. 가보니까 좀 다르더라. 개혁신당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개혁신당이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다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게 인적 자원이 풍부치가 않아요. 네, 오늘 인터뷰가 아니고 오늘 그냥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인데 정기란 교수님, 아니 원래 개혁신당에 사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 안 모였더라.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상을 본 겁니까? 한마디로 보니까 내가 속았네인데 내가 속았네 뭐 이런 그 느낌일 텐데요. 그게 좀 불가피한 게요. 첫 번째는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개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정당 지지율에 누가 비례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믿고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결국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제3지대 신당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우리 정당사에 정말 기록으로 남을 만큼 새로운 미래와 합당을 합의했다가 결국은 일주일 만에 당이 깨지는 상황까지 맛보았습니다. 이런 첫 출발부터가 삐걱거렸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대로 될 수도 없었고 지금의 정당 지지율로는 좋은 인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확인한 것이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3지대가 지금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뭐 조국혁신당, 또 소나무당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만 또 각각 거대 정당들이 만들어내는 위성정당 등등 하면은 이 신당에 있어서 이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본인 스스로의 어떤 포지션을 지금 정확하게 가져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3지대로서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재들은 당연히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 아니겠는가. 결국 김종인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불현듯 이 사람이 없고 속았네라는 느낌 속에서는 내가 마지막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조혁신 변호사. 네네. 김종인 공관위원장도 원래 이준석 대표한테 대구 얘기를 좀 끌었었잖아요. 처음에. 네네. 근데 거기는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경기도 화성을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그 대표가 지금 대구에서 지지율이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제가 봤을 때는 보수가 아니에요. 누가 이준석 대표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보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진보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얼마 사람이.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민주당 계열 아니냐, 개혁신당 이런 얘기까지 다시 꺼내놨는데. 그 이야기가 그 민주당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보수 쪽에서는 거의 공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탈당해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잠깐이지만 손을 잡았습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뭐 그 윤석열 대통령부터 계속 비난을 갖다가 하다가 그러다가 나가가지고 그 이낙연 대표하고 손을 잡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 이준석 대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에 나가가지고 의미 있는 득표를 갖다가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는요. 화성에서 과연 당선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갖다가 할까? 저는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 어딜 나가도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비례대표로 2번을 받아도 당선이 될까 말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지역구 나가가지고 지역구 그 비례대표 한 석이나 두 석이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원래 셰프 같은 역할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셰프라고 한다라고 하면 음식을 만들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개혁신당에는 재료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껏해야 라면 하나 정도 있을 것인가? 그런데 내가 라면 끓이려고 여기 들어왔나? 그런 자괴감이 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마지막 내용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와 전공의들 대립은 여전하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어떤 관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3개월의 면허 정지를 받게 되게 되면은 1년간 수련 기간이 부족해서 1년간 수련 인정 못 받을 거라는 얘기를 정부는 그걸 압박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는. 무슨 얘기냐? 1년 동안 쉬는 얘기란 말이에요, 전국들한테 그러면은. 본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고 막 뱉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정진 변호사 한 40초 좀 못 남았는데 면허 정지 석 달 뒤 만약에 복귀 안 하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은 그 업무 개시 명령의 그 의료법에는요. 예. 의료인들은 업무 개시 명령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 예.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면허 자격 정지가 처해질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면허 자격 정지가 그 3번 이상 되면 면허까지 취소가 됩니다. 3번이면 3개월 하면 9달입니까? 3개월이었다가 그 다음번에 늘어나죠. 한 6개월로. 그 다음에도 또 안 들어오면 1년까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자격 정지가 그 3번 정도가 되면 최종 취소. 그런 면허 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정부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